감당할 수 없는 빚에 몰려 아버지 80일 된 아들을 보험금을 위해 살해했다. 그해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날 로버트 밥 우드 43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아들인 크리스토퍼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그의 시신을 집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눈 덮인 언덕 아래로 던졌습니다. 경찰들은 크리스토퍼가 얇은 옷만 입은 채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목에는 뚜렷한 멍자국이 남아있어 비참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밥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으며 그 모든 것은 단지 $80,000의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이 사악한 아버지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폭로하는 여정은 과연 순탄했을까요? 밥 우드는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밥의 16세 장녀 테레사 우드는 오전 8시경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났고 약 20분 후 밥 우드 역시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11세 아들 크리스토퍼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들은 밥 우드의 집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폭발음과 타는 듯한 매캐한 냄새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곧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퍼져 이웃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후 맹렬한 불길이 밥의 집을 순식간에 집어삼켰고 일부 이웃들은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던 중 밥은 한참이 지나서야 전화를 받았고 집이 화재에 휩싸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목소리에서는 그다지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응급실로 출동해 집이 완전히 전소되기 전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집이 거의 전소된 시간 후에야 밥의 차가 나타났고 그는 짙은 연기 사이로 소방대원들에게 달려가며 아들 크리스토퍼의 행방을 급하게 물었습니다. 밥은 크리스토퍼가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아마 화재를 일으킨 후 혼날까 두려워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기온은 매우 낮았고 만약 크리스토퍼가 집 근처 숲에 숨어 있다면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인식한 경찰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수색을 시작하여 숲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크리스토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탐지견을 투입해 현장을 수색했으며 크리스토퍼를 부르는 외침이 동네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의 환한 미소가 담긴 전단지가 동네 전신주, 버스 정류장, 편의점 등에 붙여졌고 그의 실종 소식은 이제 온 동네에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밥 우드의 집은 화재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웃 중 한 명이 밥과 큰딸 테레사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밥은 짐을 챙기면서 몇 벌의 옷과 함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고 이웃에게 그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며 중요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웃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가 보험 관련 서류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서류가 밥 우드의 잔혹한 계획에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중요한 단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 후 사람들이 여전히 크리스토퍼의 행방을 궁금해하던 중 그의 가방이 밥 우드의 집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도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중 눈에 띄는 파란색 달라스 카우보이스 가방을 발견했고 가까이서 보니 그 가방에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안에는 크리스토퍼의 롤러스케이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을 수색한 끝에 모두가 두려워했던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눈 치우는 작업원이 수색 도중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집에서 약 24컴 떨어진 눈 덮인 도로가에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긴 상태였으며 옷에는 구토 자국이 남아있어 매우 비참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뚜렷한 졸림, 자국이 남아있어
경찰은 사망 전 목이 졸렸음을 확인하고 부검을 통해 여러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손과 폐에서는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혈액에서도 COE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크리스토퍼가 집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주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 크리스토퍼가 신고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이 양발에 거꾸로 신겨 있었는데 11살의 정상적인 인지력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신발을 잘못 신고 다닐 리 없었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퍼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누군가 일부러 신발을 신긴 것임을 시사했고 사건은 화재에서 실종 그리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경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역 내 성범죄 관련 용의자들은 일찍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사망 사건은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차차 아버지 밥 우드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수사관들은 사건이 발생한 그 아침에 대해 밥과 그의 큰딸 테레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는 오전 8시에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진술했으며 밥은 8시 20분에 집을 떠났고 크리스토퍼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아침 크리스토퍼를 목격한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화재 소식을 듣고 나서 밥이 집으로 돌아오는 대기 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밥의 집과 그의 직장 간의 이동 시간은 평균 60분이었으므로 이는 밥이 사건 발생 당시 회사에 있지 않았고 더 먼 곳에 있었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밥의 재정 상황을 더 깊이 조사하며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한된 수입에도 불구하고 밥은 트럭, 스포츠카, 스노모바일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소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몇 주 전 밥은 10만 달러의 절도 의혹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그렇다면 왜 사건 당일 밥은 출근을 가장했을까요? 경찰이 밥의 전 부인 조린 우드를 인터뷰한 결과 밥이 크리스토퍼를 위해 총 8만 달러에 달하는 3건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보험 계약서 사본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집에서 사라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하루 뒤에 밥이 자신의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현상하러 갔다는 점도 수사관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사진에는 불이 나기 전 집 내부 모습과 불이 난 후에 같은 위치에서 찍은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 사진들은 수사관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밥이 미리 화재를 예측하고 사진을 찍어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던 걸까요? 이 모든 의심은 밥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기 위해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는 가설을 점점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밥이 범인으로 결론 짓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경찰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밥이 수사 대상임을 알게 되면 중요한 증거를 모두 없앨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수사관들은 밥의 차고, 즉 화재에서 유일하게 손상되지 않은 구역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구형 자동차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기에 차고에는 몇 대의 차량이 있었고 그중 한 차량의 머드가드에서 구토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이 구토물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법의학자들은 미세한 성분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샘플은 현미경 분석의 전문가인 빌 슈넥 탐정에게 보내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구토물에서 발견된 성분은 채소 조각, 오트밀, 밀가루와 같은 것으로 주로 아침 식사용 시리얼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크리스토퍼가 사건 당일 아침 먹었던 마시멜로, 마테이 마시멜로 메이스라는 시리얼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이는 밥의 집 부엌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크리스토퍼가 입었던 옷에서도 차량 머드가드에서 발견된 구토물과 동일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구토물이 크리스토퍼의 아침 식사 후 남겨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밥이 트럭을 이용해 크리스토퍼를 집에서 데리고 나갔고 이동 중 그의 시신을 감추려 했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밥이 크리스토퍼를 큰 쓰레기통 안에 숨겨 이송하면서 외부 시선을 차단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쓰레기통 구역을 조사했을 때 단 하나의 쓰레기통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가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쓰레기통을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 쓰레기통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이자 밥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범인임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에 따른 화재 발생 다음 날 밥이 자신의 차를 세차장에 가져가 철저히 청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해당 세차장을 찾아갔고 그곳 근처에서 커다란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의심을 품고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이 쓰레기통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쓰레기통이 바로 바부드가 아들의 시신을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쓰레기통 내부에서 위액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밥의 트럭과 스포츠카에서 발견된 위액과 일치했습니다. 위액에는 크리스토퍼가 그날 아침 먹었던 시리얼의 성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밥이 쓰레기통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숨기고 운반했다는 사실에 대해 거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밥이 화재 소식을 들었을 당시 그의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밥이 화재 소식을 듣고 전화를 받았을 당시 그의 위치는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였으며 이는 그가 처음에 밝힌 회사 위치와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무서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났고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이 바부드가 이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논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밥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고 그의 여자친구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사건에 대한 큰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밥이 평소 크리스토퍼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하며 독서를 퍼붓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늘 두려움과 큰 압박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증언은 밥이 애정을 가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밥을 대면하여 여자친구의 증언을 꺼내자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초반의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음을 깨달은 밥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피곤한 얼굴로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크리스토퍼의 죽음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모두가 믿었던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던 바부드는 6아이의 아버지이자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던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밥은 매달 수입이 그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고 작은 마을에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와 금융 사기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부드는 2번 파산 신청을 했고 절도 및 사회보장번호 사기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의 계좌 개설을 금지했고 그의 집 중 하나는 은행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밥은 친절하고 항상 도움을 주려는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가 체포되었을 때 모든 이웃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밥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막내 아들로 부모가 이혼했을 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입학하기 직전 밥 부부는 크리스토퍼가 더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밝고 활발하며 탐구심이 넘치는 아이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밥은 크리스토퍼를 경멸하고 싫어했으며 크리스토퍼가 진짜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밥이 크리스토퍼에게 애정이 없으면서도 보험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점에 대해 크리스토퍼의 어머니이자 밥의 전 아내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아들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밥은 크리스토퍼의 생명을 보험금과 맞바꾸려는 어두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아침 큰딸 테레사가 학교에 간 후 밥은 부엌에서 시리얼을 먹고 있는 크리스토퍼에게 접근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밥은 크리스토퍼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목졸라 살해하며 차가운 잔혹함으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들을 살해한 후 밥은 급히 자신이 꾸민 각본을 준비했고 급하게 신발을 신기다
실수로 양쪽을 바꿔 신겼습니다. 이 실수는 나중에 그의 범죄를 폭로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밥은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들고 차고로 이동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식사 직후였던 탓에 크리스토퍼의 위액이 밥의 스포츠카에 떨어지면서 후에 결정적인 생물학적 흔적을 남겼습니다. 밥은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큰 쓰레기통에 넣고 이를 트럭에 실었으며 집을 떠나기 전 소파에 불을 붙여 화재 현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아들의 실종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후 밥은 트럭을 몰고 인가에서 먼 외딴 숲으로 향했고 약 1000km를 달린 후 그는 눈 덮인 바닥에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웃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서 크리스토퍼의 가방을 길가에 버렸는데 이는 집에서 약 난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밥은 세차장에 들러 차량을 청소하여 범행의 흔적을 지우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집으로 돌아가 불타는 집 앞에서 슬픈 아버지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 밥을 1급 살인 및 고의 방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들의 보험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완비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밥의 차량에서 발견된 위액 자국부터 화재 당시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열리기 바로 전날 밥은 감옥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그의 죽음은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그가 저지른 잔혹함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공포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